그럴까요? 제가 오늘 그 작가님 그 배경이요. 예? 너무 예쁘고 작가님을 더 돋보이게 하는 그 아, 배경인 그래?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거 보니까 지금 풀꽃도 보이고 태양도 보이고 그러네요. 옆에 큰 건강하고 큰 음, 그 소나무 기둥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것이 이제 제가 닉네임을 우연히도 풀꽃이라고 했는데 음. 그 저희 옆에 작가님이 크게 우뚝 서 계시나 하는 차기 아이고, 해석으로 제가 아, 참 좋게 보여요. 아, 말씀이 예, 시 쓰는 것 같으신데요. 하여튼 그렇게 느끼시는 것 자체가 네. 네, 앞으로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시가 써지는 것 또는 뭐 시, 넓은 의미에서 모든 문학은 다 또 시거든요. 그 좁게 보면은 시가 수필과도 다르고 소설과도 다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소설도 시고요. 수필도 시고 또 더 넓은 의미에서는 음악도 시고 모든 예술이 다 시입니다. 그래서 시라는 말이 좁게 쓰면은 문학의 여러 장르 중에 하나가 되고요. 넓게 쓰면 예술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예술론, 예술론이 이제 나중에는 미학, 아름다움에 대한 학문이다 이렇게 됐지만은 이제 예술론이라고 하면은 예술은 론이 아니에요. 론이라고 하는 거는 사이언스, 과학이고요. 논리예요. 논리라는 건 좌뇌로 분석하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1과 2, 2와 3 이렇게 수로 쪼개고 이것과 저것 쪼개는 건데 예술은 쪼개는 게 아니라 통합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르지 않는 거예요. 비유하면 무지개를 7색깔로 쪼개면 그게 사이언스예요. 수학이고 수학에서 나가면 과학, 자연과학이 되고 자연과학에서 나가면 인문과학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인문과학까지도 포함해서 다 또 사이언스란 말도 넓게 쓰면은 쪼개는 모든 지적인 활동을 사이언스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가장 오래된 서양의 예술론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있잖아요. 2400년 전 양반이지. 모든 학문은 다 이 양반한테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요, 서양에서. 이 양반이 무슨 이른바 뭐 정치학에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 그러면 우리가 사회 과목 배우고 제일 먼저 그거부터 배우잖아요. 이런 사람인데 이 양반이 시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시학. 시에 대한 학문이죠. 시를 사이언스로 도려내보자 이거지. 그래서 예술은 자르는 게 아닌데 자르는 게 아닌 거를 갖고 와서 자르는 동네 가서 얘기하는 게 시학이고 미학이에요. 사랑은 분석할 수 없는 건데 한번 분석해 봅시다. 그러면 사랑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라고 하는 게 아름다운 게 있는데 그걸 7색깔로 한번 나눠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게 학이에요. 사이언스예요. 근데 무슨 나눠? 그 나눠지니? 그냥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예술이 되는 건데 그 시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유명한 그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이름 그 뭐야 정화 그러니까 비극적인 그 드라마를 보고 나면 연극을 보고 나면 마음이 정화된다. 그게 카타르시스잖아요. 그래서 실컷 울고 나면 우는 건 나쁜 거지만 울고 나면 개운해지잖아요. 그게 정화가 돼서 그렇거든요. 그거를 분석해서 거기 최초로 쓴 책이 이제 그 시학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시라는 말은 그 사람이 시라는 말을 썼을 때는 연극, 그 그리스 연극을 말을 하는 건데요. 주로 비극이에요. 희극도 있어요. 근데 연극을 말을 하는 거지만은 카타르시스라는 거는 연극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음악에서도 일어나고 미술에서도 일어나고 무용에서도 일어나고 뭐 아름다운 모든 것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시학이라고 붙였을 때 그 시는 오늘날로 치면 예술 이런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서양에서는 중세에 가면 예술 장르가 한 일곱 여덟 개로 분별되는데 이 운명 같은 것도 예술로 들어갔었고요. 그러니까 예술도 오늘날 분류하고는 중간중간 좀 달라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시라는 말은 그렇게 넓게 쓰면 그 예술이라는 말이 있는데 전에 이건 재미있으니까 하나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프랑스를 소재로 한 무슨 프랑스에서 일어난 무슨 스토리 드라마예요. 드라마인데 이제 바람꾼이지 여자를 잘 이렇게 마음을 사는 남자가 있는데 에, 이쁜 여인에게 이제 이른바 멘트를 하는 거죠. 작업 멘트를 하는 건데 뭐라고 하냐면은 가까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더니만 그 향수 여인이 뿌린 향수를 맡은 다음에 하는 말이 시를 입으셨네요. 그랬어요. 와! 야, 그 말 듣고 내가 그냥, 야, 역시 프랑스구나. 역시 프랑스야. 그래서, 야, 나 이런 내 작업 멘트는 도무지 상상도 못해. 시를 입으셨네. 그래서 아주 기절초풍할 뻔했어요. 그래서 향수, 즉, 이 향기도 예술일 수 있거든요. 아로마가 예술이에요, 사실은 향기가. 그리고 미각, 음식도 예술이잖아요, 맛있으면. 음식을, 흉각, 그러니까 오감이 다 예술이 될 수 있어요. 다섯 가지 감각이. 시각으로 하면 이제 시각 미술. 그러니까 뭐 그림이라든가 조각 작품이라든가 건축까지도 미술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각이야 모막이고, 그 다음에 미각, 음식, 그 다음에 후각, 아까 말한 냄새, 향기, 그 다음에 촉각도 예술일 수가 있어요. 그 아마 우리가 나이 들어서 부부가 손잡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멀찍이 떨어져서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팔짱을 끼고 손을 잡고 뽀뽀를 하고 할 때 그 촉감 자체는 예술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예술들이 왜 발달을 안 하냐면은 보존성이 취약해요. 그림을 그려놓으면 보존이 되고 음악은 흘러가 버리니까 시간 예수니까 가기는 가지만 악보라는 거에다 보존을 해놨다가 재생을 할 수가 있는데 향기라는 건 이 냄새 맡으면 사라져 버리고 맛도 먹어버리면 없어져 버리고 촉감도 항존시키기가 불가능해서 그렇지 그 자체는 예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로 돌아와서 시를 쓰고 문학을 쓸 때 먼저 마음 안에서 시심 예술적인 마음, 핵이 먼저 있어야 돼요. 시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기술을 아무리 배워봐야 안 되는 거고, 그 원점에서 시작을 해야 제대로 공부가 되거든요. 시심에서부터 공부가 돼야지, 시심도 없는데 자꾸 잘 쓰려고 하고 보니 뭐 되겠어요? 그러니까 시심 자체를 기르는 것이 핵심이고, 제 공부법은 언제나 핵심과 원점에서 시작하는 공부지, 짧은 영어로 하면 itself에서 시작하지, 변두리에서 계속 공부해봐야, 시간만 걸리고, 잘 진보도 안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아무도 안 들어오고, 우리 풀 맑은님하고만 들어와서 1시간 반을 제가 혼자 이 얘기하고, 저분은 앉아서 듣기만 해가지고 답답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했던 이야기가 주로 이제 내가 문학 공부를 어떻게 했는가? 나는 학교에서 문학 전공을 한 적도 없고, 심지어는 대학도 나오지 않았는데,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쓰니까 덜컥 추천되고, 하나 쓰니까 덜컥 당선되고, 습작도 없이 1번 썼는데 작가가 되고, 지금 봐도, 지금 그 소재로 내가 써도 그거밖에 못 쓰겠는데? 라고 하는 거를 25살, 6살 때 썼거든요. 그리고 나는 중학교 때 피천득 선생님의 수필을 보고 와 하고 감탄했는데 지난번에 어디 모임에 갔더니 우리나라 대표 수필 연구가가 하시는 말씀이 수필은 별로 문학 같지 않아서 시시하게 여기다가 나이 40 넘어가지고 피 선생님의 수필을 보고 와 수필도 문학이네 그랬다는데 그것이 제가 중학교 때 감탄한 거거든요. 그 40살이 돼서야 그걸 감탄한다는 게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문학 자체를 아는 사람은 5살짜리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요즘 그 트로트 경연 같은 걸 보면 초등학교 어린아이인데 노래를 하는 거야.
맛을 낼 줄 알고 뭔가가 달라. 2%가 더 나아. 20년 노래 부르는 애보다. 그런 거 있잖아요. 걔가 부르면 맛이 나. 근데 15년, 20년 했다는 경력자가 부르는데 그 맛이 안 나. 음식도 조금 차이잖아요. 인류 셰프하고 보통 사람하고 2% 차이인데 그것이 인류라고 말해요. 그 2%가 뭐냐고. 근데 2%가 핵이거든. 그게 있으면 예술이고 없으면 예술이 아닌 그건데 비슷한 거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뭐 특정 분을 이야기하는 거 그래도 이름은 거론 안 하니까 괜찮을 거야. 그분 생각에는 피천득 선생님 제가 이제 앞으로 수필할 때 이 앞에 10편은 피천득 것만 할 건데 우리나라 수필가 30편을 감상하는 중에 10편을 피천득을 할 거라고요. 나머지는 다 하나야. 우리나라 수필에서 피천득을 빼면 수필은 문학이 아니에요. 시하고 소설 옆에 가면 네가 왜 문학이니? 이류문학은 쳐줄게. 이렇게밖에 안 돼요. 피천득 때문에 시인 옆에 가도 나도 당당하게 네가 니냐 나도 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분 생각에는 피 선생님의 준하는 작가가 우리나라의 현대 작가가 그 뒤로 막 10여 명이 있대요. 내가 보기에는 저게 무슨 말씀? 그 자체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피천드 그 문학의 위대함, 훌륭함의 자체를 알면 절대 그런 소리를 못해요. 그 2%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이건 예술인데 아무리 비슷해도 그건 아닌 거거든요. 내 눈에는. 그렇게 분석하는 그 자체에 이제 당연히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피 선생님이 그렇게 쓰실 수는 있는데 저처럼 죄송하지만 못 가르쳐요. 지금 9개월 했다고 하는데 저는 몇 년이라도 하고 10년이라도 해도 할 말이 끝이 없거든요. 근데 피 선생님 9개월간 못 할 거야, 아마. 이렇게 1시간 반씩 9개월간 못해요. 제가 피 선생님하고 많은 대화를 했지만 문학론을 하시는 건 본 적이 없고 오히려 아, 그래요? 저한테 그래요? 그때 저는 20대 후반이었어요. 예를 들면 어린 왕자를 선생님도 좋아하시고 나도 좋아해. 근데 어린 왕자가 왜 이렇게 많이 읽히는지 모르는데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 왜 근데 내가 설명하니까 아이고 그렇다고 그래. 그때 20대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은 감각이 뛰어나고 표현 창작가로서는 뛰어나신데 분석가로서는 어 오히려 제가 선생님 작품을 분석할 때 선생님 작품 왜 훌륭한지 제가 설명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피 선생님 모임에서도 거기 이제 나오신 그 후배 제자들이 2명인가 3명이 말했잖아요. 피 선생님은 당신이 수필가로 알려진 거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시인으로 알려지기를 바랬다. 그래서 그 김성수 인천 선생님 인천문학상을 받았을 때 시인으로서 받은 거를 가지고 뭐라 그럴까 자부심을 느꼈다는 식으로 말씀을 두세 분이 하셨잖아요. 불말그님이랑 같이 갔거든요. 피 선생님 기념 모임에. 그거 자체가 피 선생님이 당신의 문학을 나처럼 모른다는 거예요. 피 선생님 시하고 수필을 놓으면 수필이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문학적 가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그 독자가 좋아하게 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수필 아세는 피천득 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만 시는 피천득보다 잘 쓰는 시인이 너무 많으니까 또 피천득이라는 작가 자체도 놓고 봐도 피천득의 5월이나 인연이나 종달새나 수필이란 수필이 피 선생님이 쓴 어떤 시보다 문학적으로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설명하려면 1시간 내에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자체로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제가 수필 잘 쓰는 요령 해가지고 영상을 6개를 올렸고요. 최근에 한 6개를 묶어가지고 또 하나로 올렸는데 그 중에 6번째 마지막이 뭐냐면은 이제 수필 쓰기 8단계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8단계.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다 글 쓰는 사람 알고 있는 당나라 때 한유라고 있죠. 한퇴지. 그가 퇴지여서 한유. 유명한 그 퇴고라고 하는 그 일화의 주인공이에요. 그 당송팔대가라고
사회 시간에, 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당나라, 송나라 때 문예인 8명이 유명해갖고 8대가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인데, 이 양반이 이제 무슨 태수로서 이렇게 행차를 하고 있는데, 어떤 선비가 가다가 자기 수레에 부딪혔죠. 그래서 뭔가 생각을 하다가 못 보고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고 그랬더니 시를 생각하다 부딪혔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가도라고 하는 시인인데, 당나라 때 명시, 그, 당시 집에 보면 가도도 나와요. 한유도 나오고. 그만큼 유명한 시인인데, 그 사람이 그 시를 생각하느라고 내가 앞을 못 봐서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시를 생각하다가 그랬어. 그러니까 그 양반이 하는 말이 승고월하면 중승, 중이, 두드린다. 월하면 달 아래 문을, 조숙지변수 승고월하면인데 조숙, 새가 잠자려고 한다. 조숙, 잠잘수. 가지지, 가변, 가지 가에서, 가지 끄트머리에서, 나무 가지 끄트머리에서 새는 잠자려고 하는데 스님이 어떤 집에 가갖고 문을 두드린다. 이렇게 내가 시를 쓰고 있는데 이게 두드리는 것이 좋을지, 두드릴 고, 밀추, 문을 미는 게 좋을지, 밀추자를 쓸까요? 두드릴 고자를 쓸까를 가지고 내가 지금 고민을 하다가 당신 술에 부딪힌 것이다 해서 그래서 밀추자를 밀퇴자로도 있거든요. 그래서 퇴고예요. 퇴냐 고냐, 추냐 고냐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 추고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글을 다 쓴 다음에 점검하면서 고치는 걸 추고, 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퇴고 일화가 이제 가도하고 이 한유하고 한퇴지하고 이완한데 그 한퇴지가 두드리시오 딱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밀지 말고 두드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문학의 그 에센스하고 관련이 돼요. 한유는 가도보다는 뛰어난 시이니까 문학의 핵심을 더 깊이 접촉했다고 봐야 되겠지. 고민할 게 없어. 한유 같으면 추자, 고자, 바로 고. 두드려야지. 딱 1초 만에 결론이 나는데 이 가도는 한참 생각을 해야 되는 요 차이도 그런 차이일 거예요. 어쨌든 그 한유가 글 쓰는 삼 비법을 말했는데 그게 삼다죠. 석삼자 마늘다자 삼다. 다독 많이 읽어라. 다상량. 상량은 이제 장사상자에다가 그 양, 분량할 때 양, 계량. 예, 계량할 때 양. 그러니까 그러면 장사상자에다가 계량할 때 양자는 뭐냐면은 저울에 달아본다 이 말이야. 이모저모 비교해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한다 이거죠. 내가 피천득의 글하고 다른 작가의 글을 비교해보고 시와 소설을 비교해보고 하듯이 저울질을 해보면서 문학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한다. 이게 다 상량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다 많이 써라. 많이 지어보아라. 이게 유명한 삼다죠. 근데 이제 그 삼다는 지금부터 1000년 전 사람 얘기고, 현대에 왔으니까, 또 김정빈이니까, 이게 8가지로 그걸 좀 자세히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한 게 이제 김정빈이 글 쓰는 8단계라는 건데, 이 화면을 공유하고 이야기할게요. 이게 수필 중심으로 제가 썼어요. 수필 쓰기 8단계. 필자는 수필이 쓰여지는 단계를 8으로 본다. 이는 당대의 유학자이자 문장가인 한유의 글쓰기 삼다법에 기초하여 이를 넓힌 것이다. 한유는 글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삼다, 즉 다독, 다상량, 다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5가지를 추가하여 다음 8단계로 글쓰기를 분별해 보았다. 1. 사랑, 2. 읽기, 3. 암송, 4. 사색, 5. 창작, 6. 퇴고, 7. 피드백, 8. 인품 도야. 1. 사랑. 가장 먼저 수필가에게 중요한 것은 글에 대한 사랑이다. 그런데 이 점은 수필가에게만이 아니라 시인, 소설가, 극작가에게도 같다.
그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삶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이 사랑이 바탕에 깔려 있지 않은 그런 독자를 감동시킬 수 없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때 사랑은 넓은 의미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좁은 의미에서는 남녀 간의 애정, 주로 러브는 그런 뜻으로 쓰이지만은 좀 더 넓히면 친절도 사랑이죠. 좁은 의미에서는 친절은 사랑까지는 아닌데 넓은 의미에서는 남에게 배려하는 마음도 사랑이고 더 넓은 의미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그 반대되는 감정으로서의 미움까지도 포함하는 사랑. 이게 말 이해가 되나요? 네. 이해가 됐어요. 미움까지도. 그러니까 문학을 할 때요. 긍정 감정만 문학에 쓰는 거 아니잖아요. 분노를 표현하는 문학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헐려짓는 광화문이라는 수필에서 설의식 선생은 일제시대니까 총독부가 광화문을 허는 것을 보고 글을 쓴다는 거지. 헐린다 헐린다 하던 광화문이 드디어 헐리기 시작한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 허는 그 뚝딱거리는 망치 소리가 백의인 흰옷 입은 백인의 가슴에 와서 부딪힌다 이렇게 끝난단 말이죠. 이 분노를 안에다 품고 글을 쓸 수도 있는 것이 문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삶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의미의 그런 사랑을 말해야 된다. 그런 사랑을 가져야 된다. 삶에서 사랑이 온전히 사랑만으로 흘러가지는 않기 때문에 미워하거나 투정할 때도 있기 때문에 삶을 사랑하는 사람은 미움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것을 극복하기도 한다. 부처님한테는 옛날 소리지만은 부처님 같은 분이 그 수필 쓸 리가 없으니까. 수필 쓰고 문학한다는 건 벌써 제가 인기억을 6단계로 나누었을 때 문자하고 학인이 글을 쓰지 현인이나 성인은 글 안 써요. 그래서 뭐 사랑이니 정이니 뭐 이런 얘기는 그런 분들에게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한 단계 낮춰서 생각하자고요. 이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삶에 대한 사랑이라고 부른다면 삶에 대한 사랑은 곧 삶에 전심 전력을 다하여 부딪힌다는 뜻이 된다. 잘 살아야 돼요. 힘껏 살고 나서 글을 써야지 뭐 구경만 하고 있다가는 좋은 글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의 삶은 진실한 경험으로 충만해진다. 실패도 하겠죠. 전심전력 부딪히다 보면. 그러나 진실성은 남을 것이고 경험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 또는 그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느낌, 감정, 이 수필의 소재가 된다. 이제 이것이 직접 쓰면 수필이고, 이거를 이제 한 번 더 우려내고 방향을 틀어서 주인공을 통해서 발표를 하거나, 혹은 시적 화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시나 소설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사랑이 됐으면 읽기. 이제 사랑은 많지만 문학을 안 하고 글 안 쓴 사람은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글을 써야 되니까. 글동네로 쓰러 와서 읽어야 된다 이거죠. 좋은 수필가가 되려면 좋은 수필을 읽어야 한다. 낮에 우리 풀말근님이 뭐 준비할 게 없습니까? 라고 문자를 보내오셨길래 제가 피천득 수필집을 구하십시오. 그다음에 한국 명수필집을 구하세요. 그다음에 한국 명시집을 구하세요. 그 세 가지를 읽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거예요. 좋은 수필가가 되려면 좋은 수필을 읽어야 한다. 지난번에 내가 수필가가 된 과정을 이야기할 때 말했죠.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수필 1회 추천 받을 때까지 읽은 수필을 총 합쳐봐야 10편이 안 돼요. 교과서에 나온 피 선생님 수필 두세 편 읽었을 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생터라든가 이런 데 뭐 수필인지 뭔지 몰라도 그런 것들은 좀 읽었겠죠. 그래서 제대로 된 문학 수필이라는 걸 거의 읽어본 적이 없는데도 첫 번째 추천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요.
두 번째 추천을 받을 때에는 이제 그때 한국 명수 필집을 갖다 놓고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바둑이라는 걸 두는데 바둑에는 정석이라는 게 있어요. 수학의 정석할 때 정석인데 흑과 백이 부딪혀서 5대5로 딱 나뉘는 것. 너도 다섯 수도니 나도 다섯 수도 써. 그런데 결과는 5대5야. 이렇게 딱 나뉘어지는 틀이 있어요. 그게 정석인데 그걸 많이 배워놓으면 이제 유리하죠. 근데 많이 배워놓으면 실력이 늘으냐? 안 늘어요. 오히려 줄어요. 왜? 아는 건 많은데 그걸 써먹어야지 하는 생각에 정신만 혼란해가지고 아는 게 완전히 내 거는 아니고 그냥 외워만 두었지 내 건 아니거든요. 아까 다 적어냈는데 다 상냥을 안 해서 그래요. 그걸 생각하고 정리해서 내 걸로 소가 여물을 먹어서 위에만 넣었지 아직 되새김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실력이 안 늘어요. 줍니다, 오히려. 그러다가 한참 지나면 쑥 갑자기 실력이 늘어요. 이제 소화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저도 첫 번째는 못 모르고 썼는데 두 번째 아이고 이제 제대로 해볼까 하고서 명수 필집을 읽으니까 글이 안 써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두 번째 보낸 작품은 낙방이 됐어요. 그안 되겠수 이렇게 됐어요. 그러고서 몇 달이 더 지난 다음에 보냈더니 이제 됐어요 해가지고 됐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좋은 수필가가 되면 수필을 읽어야 되는데 읽는다고 바로 그게 내 것이 되지는 않는다 이거죠. 독서에 대해 당나라 때의 문장과 한유는 많이 읽을 것, 다독을 권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못지않게 잘 읽는 게 중요하다. 다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독이 중요하다. 이 양반은 다독이 얘기했는데 내가 보기엔 정독이 정말 중요해요. 다독해가지고는요, 에센스를 접촉할 수가 없어요. 많이 읽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라도 똑바로 읽어갖고 문학 자체에 접촉을 하는,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독을 해야 되는데, 잘 읽는 것을 정독이라 한다. 정독은 깊이 들여다보면 읽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수필이라도 주마 간산식으로 대충 읽어서는 나의 수필 창작 능력의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 다독은 정독할 작품을 고르는 과정으로서만 중요하다. 그러니까 명수필집에 100편의 수필이 있다고 할 때 그걸 다 읽는 이유는 그거 다 정독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거를 몇 개 골라내려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수필들이 가진 특성을 다양하게 맛본 다음에 그 중에 나의 입맛에 잘 맞는 작품을 골랐다 이거예요. 작가 또는 작품을. 수많은 작가가 있는데 나는 피천득이 좋아. 나는 이효석이 좋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작가의 작품을 집을 사요. 그런 다음에 그 작품을 다 보니까 그 작품도 많은데 그 중에 뭐가 좋네? 세 편, 다섯 편 고르면 돼요. 그렇게 골라서 한 10편만 정독하면 제가 말하는 수준의 정독만 되면 수필가가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정독이 중요하고요. 읽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암송. 좋은 글은 좋은 문장들의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이게 문장이란 말이 문제예요. 그 문장이라는 잡지가 옛날에 있었고, 성록파 시인들이 문장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작가가 됐죠. 그럼 문장이라는 것이 뭐냐고요? 이 문이란 말은 그럴 문자지만은 이 그럴 문자의 배경에는 문이 문자가 들어있어요. 실사자에다가 그럴 문자하면 문이라고 하는 문자잖아요. 문양 이렇게 할 때 문이. 이 문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색깔을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채도도 있고 변화도 있는 그런 게 문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장, 이 장자도 그래요. 장자도 글장자지만 글서자하고 다르게 장자라는 건 문자처럼 예쁘게 잘 치장된 그런 글을 말을 해요. 여기 그 다음에 나와요. 그리고 좋은 문장에는 호흡이 있고 맥박이 있다. 그냥 지금 이런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문장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의 문장이 아니야. 일반적인 의미의 센텐스는 되는데 지금
한문이 말하는 그런 의미의 문장은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 글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호흡이 있고 맥박이 있다. 헐린다, 헐린다 하던 광화문이 드디어 헐리기 시작한다. 이게 호흡이 있고 맥박이 있는 거예요. 헐린다, 헐린다, 헐린다를 세 번 하잖아요. 헐린다, 헐린다 하던 광화문이 드디어 헐리기 시작한다. 이게 리듬이 있고 맥박이 있잖아요, 글이. 지금 이 사람은 화가 났어요. 조선민족으로서 저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광화문을 헐고 있다니 말이야. 신문에다 사설을 쓰는 거예요. 헐린다, 헐린다 하던 광화문이 드디어 헐린다, 헐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쓰는 게 호흡과 맥박인데, 그렇게 호흡과 맥박도 있고, 어제도 오늘도 똑같은 출근 발걸음. 그냥 또박또박 또박또박. 그럭저럭. 그런 문장은 지루할 재미가 없다. 강약이 있고, 완급이 있고, 반전이 있고, 놀라움이 있고, 뒤집기가 있고, 막 이런 문장이 돼. 이렇게 살아 약동하는 문장을 쓰는 맥박과 호흡을 체득을 해야 돼. 이걸 몸으로 익혀야지. 자전거 타기는 몸으로 익히지 뭐 강의만 계속 듣고 있으면 자전거가 가나? 수영 강의를 계속 쭈글거리는 강사 말만 듣고 있으면 안 되잖아. 몸이 익혀야 되잖아. 몸의 언어. 그런 몸이 쓰는 거예요. 내 것이 완전히 체화가 돼야지 되지 뭐. 그럼 체화가 되려면 어떡하냐. 그래서 여기 암송이에요. 외워야 체화가 돼요. 그렇게 하면 호흡과 맥박을 어떻게 체득할 수 있는가? 필자가 권하는 방법은 암송이다. 외워야 한다. 내가 좋아하는 문장, 좋아하는 수필을 10번 정도 읽는다. 읽어가는 동안 문장이 가진 호흡과 맥박이 조금씩 느껴질 것이다. 그것을 느끼는 순간 읽기는 낭송이 된다. 그냥 읽는 거하고 낭송은 달라요. 우리 풀말금님이 제가 낭송을 잘한다고 칭찬을 하시고 배우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우리 혜연님하고 다른 분들은 시낭송을 저에게 조금 배워가지고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진 걸 본인들도 느끼고 제가 봐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피정 선생님 그 모임에도 낭송가 세 분이 나와가지고 피 선생님의 작품들을 낭송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이 낭송 수필은 정자 연적이다. 수필은 나니요 하기요 정초하고 몸 맵시 날렵한 여인이다. 수필은 그 여인이 걸어가는 숲속으로 난 평탄하고 고요한 길이다. 수필은 가로수 늘어진 페이브먼트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길은 한적하고 사람이 적게 다니는 주택가에 있다. 수필은 청춘의 글은 아니요 36살 중년 고개를 넘어선 사람의 글이며 정열이나 심오한 지성을 내포한 문학이 아니요 그저 수필가가 쓴 단순한 글이다. 이게 문장이 밀었다 당겼다 길었다 짧았다 하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낭송을 하면서 외워야 돼요. 이것이 외우면은 이대로 쓰여지는 건 아니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체질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자기 나름의 흐름이 나와요. 그러면 김정빈이는 어떻게 쓰느냐. 우정이라는 시를 이런 식으로 제가 써봤거든요. 우정은 은사시 나무다. 이 넓은 플라타너스다. 부신 눈꽃을 피워 이곳 탑인 듯 서 있는 우정은 겨울 향나무다. 우정은 진하게 물어녹는 향기가 아니니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지금 현대 수필가로서요. 지금 피천득 선생님이나 그때 수필가들이 이런 문장으로 수필을 썼어요. 지금 수필은 청장 이건 문장이에요. 그냥 글이 아니고 문장으로 쓴 글이에요. 종달새는 조금 먹고도 창공을 날아 오르리니 이런 단어를 요즘 안 써요. 사람들 오르리니 반은 시가 돼 있어요. 거의 시같이 느껴지는 문장을 안 쓴다고 요즘 수필가들은 너무 딱딱하게 써. 낭송 안 해보고 이 맛을 모르니까. 피 선생님의 봄이라는 수필의 마지막을 보면요. 인생은 40부터라는 말은 인생은 40까지라는 말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읽은 소설의 주인공들은 93%가 40 미만의 사람들이다. 그러니 40부터는 여생인가 한다. 40년 일하면 인생은 짧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면 그리 짧은 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봄을 예찬하다가 윤들레와 바이올렛이 피고 복숭아꽃, 살구꽃, 그리고 라일락 사향 장미가 연달아 피는 봄. 이러한 봄을 40번이나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적은 축복이 아니다. 녹슬은 심장도 피가 용솟음 치는 것을 느끼게 된다. 물건을 못하는 사람에게도 찬란한 쇼 윈도는 기쁨을 주나니 나는 비록 청춘을 잃어버렸다 하여도 비잔틴 왕궁에 유폐되어 있는 금으로 만든 새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아, 봄이 오고 있다. 순간마다 가까워 오는 봄. 이렇게 하고 끝낸다. 이게 일반 문장일까요? 이게 문장이라는 거예요, 문장. 약동하고 살아있고 기쁨이 넘치고 있고, 아, 할인이 민들레와 바이올렛이 피고 복숭아꽃, 살구꽃, 그리고 라일락 사향장미가 연달아 피는 봄. 이러한 봄을 40번이나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적은 축복이 아니다. 녹슬은 심장도 피가 용솟음 치는 것을 느끼게 된다. 물건을 못 사는 사람에게도 찬란한 쇼윈도는 기쁨을 주나니 이런 문장을 쓰느냐고 주나니라고 써요. 기쁨을 준다 이러고 말지. 기쁨을 준다나 주나니나 똑같지. 주기 때문에죠 원래는. 주기 때문에라고 쓰면 문장이 될까요? 기쁨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기쁨을 주나니 나는 비록 청춘을 잃어버렸다 하여도 비잔틴 왕궁에 유폐되어 있는 금으로 만든 새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아, 봄이 오고 있다. 순간마다 가까워 오는 봄. 이렇게 쓰려면은 이런 문장에 익숙하고 이렇게 문장으로 된 많은 글들을 외워야 돼요. 그리고 그 맛을 알아야 돼. 그 맛을 모르니 또 문장을 외지를 하느니 문장을 외지 시도 안 하는 판에 문장을 외나? 심지어는 자기 시를 못 외우는 시인이 얼마나 많은데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 자기 대표 시를 못 외우면 어떡하라고. 그왜 대표 시인지 모르겠고 시를 또 외기는 하는데 리드미컬하게 맛을 내면서 외울지를 또 모른다. 나는 모르겠어요, 그걸. 자, 그렇다면 그 호흡과 맥박을 어떻게 체득할 수 있을까? 필자가 권하는 방법은 낭송이다. 그래서 호흡과 맥박을 느껴서 읽기가 낭송이 된다. 그 낭송을 이어가라. 낭송이 100번에 이르면 그 문장을 넘어 수필 한 편이 통째로 외워질 것이다. 기억 속에 외워진 문장은 문득문득 마음에 떠오를 것이고 그때마다 나는 그 문장의 아름다움, 그 수필의 훌륭함을 정밀하게 감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비천득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색. 아까 한유로 가면 다 상냥이죠. 생각해야 되겠죠. 앞에서 수필을 정밀하게 감상하게 되기까지를 말했는데 그 감상으로부터 생각이 나오게 된다. 감상이라는 말은 느낀다. 즉, 감정적인 것을 의미하지만은 이 단계에서는 그 느낌이 이번 단계에서는 생각적으로 넘어간다 이거예요. 이때 생각이란 수필에 대한 분석, 비교, 비판. 다른 작가는 이렇게 쓰는데 이 작가는 이렇게 쓰네. 이렇게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수필의 좋은 면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를 분석하고 그것을 그 작가가 쓴 다른 작품 또는 다른 작가가 쓴 작품과 비교해 본다. 그런 동안에 그 작품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도 있다. 처음에는 누람없이 좋아했는데 이제는 무작정 좋아만 할 수 없게 되기도 한다. 남들이 좋다니까 명수필이라고 해서 읽어서 좋아했는데
자꾸 들여다보니까 거기도 결함이 있네? 라고 해서 우수한 작가인데도 그 결함을 발견하는 정도까지 가야 돼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피천득 선생의 수필이라는 수필이 너무나 훌륭하지만 마지막은 잘못됐다. 그 좋은 수필의 마지막에는 초조와 번잡으로 끝나거든요, 단어가. 아니, 그 맑고 깨끗하고 정갈한 작품을 초조와 번잡이라는 단어로 마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피 선생님이 죄송하지만 나보다 분석할 줄 모른다는 게 그래서 그래. 그걸 수십 년간 교과서에 실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본인도 모르고 그 독자들도 아무도 피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이거 마지막에 초조와 번잡으로 끝나면 좀 곤란한데요 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분석해서 수필로 들어가면은 김정빈한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받는 작가가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쓸 수 없는데 분석은 또 분석인 거지. 자,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현상이다. 그 작가의 단점을 발견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거쳐서 이른바 설탕물 문학과 대비되는 문학이 뭐냐면 소금물 문학이에요. 이게 김종해, 김종해 시인이 한 말로 기억하는데 이 설탕물 문학이라는 게 소년, 소녀 취향 문학이에요. 소년, 소녀 때 문학, 소년, 문학, 소녀가 있잖아요. 그래서 달콤한 말을 쓰면 그게 문학인 줄 아는 그런 수준의 문학이죠. 설탕물은 당장은 맛있지만 여러 번 먹으면 질리게 되고 몸에도 해롭다. 마찬가지로 설탕물 문학 또한 얼핏 보기에는 멋지지만 시간이라는 준엄한 심판관에 의해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판정을 받게 된다. 그래서 얼핏 보면 좋은 작가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설탕물 얘기네. 이렇게 된 경우도 많아요. 10번 읽었는데도 안 질리고 100번 읽어도 좋아야 좋은 문학이거든요. 시간이 심판관이에요. 100년째 읽히는 건 무조건 고전이에요. 왜 클래식이라고 그래요? 왜 베토벤이고, 왜 모차르트예요? 200년 됐는데도 여전히 좋고요. 500년 후, 1000년 후에도 여전히 좋을 건데요. 오장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어린 왕자 이야기했지만 어린 왕자가 1000년 후에 사람들이 어린 왕자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직관으로 우리는 읽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어린 왕자 비슷하고 어떤 분은 어린 왕자랑 갈매기의 꿈이 동격의 작품이라고 그때 제가 어린 왕자 학년 때 어떤 분이 그랬어요. 1000년 후에 갈매기의 꿈이 읽힐까요? 안 읽힐까요? 1000년은 그냥 지금도 안 읽어요. 그걸 보아내야 돼요. 1000년까지 가지 말고, 아, 이건 1000년 가겠네. 500년 가겠네. 보아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시간을 앞질러 가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돼요. 어쨌든, 시간이라는 게 심판관인데요. 그 소년, 소녀 취향, 설탕물 문학이 왜 안 좋냐면, 시간한테 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 네 단계는 창작가가 되기 위한 이제 준비예요. 준비가 됐으면 이제 창작을 해야 되겠죠.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글쓰기에 들어간다.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은데 글쓰기는 어떤 면에서는 매우 어렵지만 어떤 면에서는 되게 쉽다. 글쓰기는 말하기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글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말은 잘하면서 왜 글을 못 써? 말이 글인데. 말한 걸 글로 옮기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쉽거든요. 평소에 하는 말을 글자로 적으면 글이다. 다만 글은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한 단락을 지어줘. 수필 15장이면 15장이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말을 해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야 되는데 말은 그냥 아무 데나 중간에 하다 말아도 되지만 그럼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되고 통일성이 있어야 되니까 조금 어려워요. 말을 적어서 글이 된다고 할 때의 말은 통일성 있는 말이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남 앞에서 5분간, 10분간 조리 있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통일성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10분간 당신 의견을 말해주세요. 그러면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통일성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글을 잘 쓸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그들이 말을 글로 옮기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말은 5분간 통일성 있게 했어. 근데 글은 못 쓴다고 그래. 이제 훈련이 안 돼서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한 방법이 내가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녹음기에 녹음을 한 다음에 글로 옮겨보라 이거예요. 수필 쓰기가 어려워. 근데 요 얘기는 엄마하고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거 재밌어. 그래 한번 써보겠네. 그래서 뭐지 불말그님 같으면은 그 시아버님하고의 그 방연이 4차 수화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말로 조리 있게 한번 5분간 해봐. 근데 녹음을 했는데 어수선하네. 다시 녹음을 하는 거야. 몇 번 재녹음, 재녹음 해갖고 나에게는 시아버님이 계셨다. 참 인자하시고 자상하신데 이분이 어려서부터 굉장히 영특했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5살 때 시아버님이 이제 시할아버님한테 한문을 배우던 과정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방연이 사차수화 했는데 방바닥에서 연기가 올라왔는데 꼭 누르면서 방연이 사차수화 했다. 방연이 이 나무 아래서 죽으리라는 뜻을 방의 연기가 내 손 안에서 죽는다라고 바꿔가지고 재치 있게 했다.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만 하면 하나의 이야기인데 제가 그 써드린 거기에 보면 그 다음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음, 내 나이가 그 시아버지 나이가 되고 보니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딱 회전을 시켜가지고 거기다 의미 부여를 하고 하는 거죠. 요거가 이제 사실은 좀 뭐 뭐라. 어려운 건데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글로 적어보는 이 연습을 하면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쉬우면서도 이게 글 쓰는 공부가 됩니다. 말은 왔다 갔다 해도 되고, 이러다가 그냥 뒤돌아가서, 그 시기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되는데, 글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 넘겨짚어 이해하는 면도 있다. 글자로 쓰지는 않았는데, 그 상황이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그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글보다 허술한 데가 많다. 그 점을 점검하여 하나하나 보정을 해나가면 요거 지금 말로 했던 걸 옮겼으니까 이런 허술함이 있을 것이다. 그거를 보정을 하면은 좀 더 좋아질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글솜씨가 없는 보통 사람들을 위한 방법이다. 글솜씨가 있고 글 쓰겠다고 나온 사람들은 요 정도 가지고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 정도는 이미 말 안 해줘도 잘할 사람이들이다. 수필가 시인 소설가 극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방법이 아니다. 이런 정도는 너무 유치하다. 그들은 이미 글쓰기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 또는 최소한 글쓰기 능력을 어느 정도는 갖춘 사람들일 것이다. 그런 이들, 특히 앞에서 말한 네 단계를 다 거친 사람들, 삶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문학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읽기라든가 뭐 암송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한 사람들은 더 해줄 말이 사실은 없다. 암송까지 했으면 해줄 말이 없어요. 다 끝난 거예요.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소리예요. 글이 저절로 흘러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빈이가 그랬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만 했는데, 저는 이런 이론 같은 거, 이런 강의 들은 적도 없는데, 되더라, 이 말이야. 비천득 선생은 작품 수필에서 누에의 입에서 나온 얘기, 고치를 만들듯이 수필은 쓰여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 앞으로 네 단계를 거치는 동안에 나의 내면에는 성중이 된 누에로서 액이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이 흘러나온다.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한 이튿날 새벽 나는 문득 자판 앞에 앉는다. 뭐 글을 쓰겠다고 특별히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충만되어 있는 경험이 이미 글쓰기에 익숙한 나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래서 자판을 두들기고 어느 사이에 글이 되어 있다. 힘도 들지 않았다. 누에는 액을 토함에 있어서 전혀 힘을 쓰지 않는다. 좋은 글은 그렇게 나온다. 김정빈이가 첫 번째 수필을 그렇게 썼어요. 하루에 3개를 그냥 줄줄이 뭐 생각 뒤돌아간 적도 없고 고쳐 쓴 적도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내리다지를 쭉 쓴 거예요. 그런데 추천받은 거예요. 그동안에 쓰려고 애를 쓰지도 않았고 쓰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준비를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쓰고 싶네? 그래갖고 쓴 거예요. 자, 태고 아까 한태기하고 가도 이야기했죠. 글을 다 썼으면 수정과 보완 과정을 거쳐야 한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를 60번 고쳤었다고 한다. 제가 존경하는 서정춘 씨는 시를 그분도 80번인가 고쳤었다고 그러더라고, 시 한 편을.
몇 년을 두고 시한 편해가지고 그것을 쓴 거예요. 그 정도의 대작가도 퇴고 과정을 거쳤다. 퇴고는 구성을 살펴보는 전체적인 조감, 그를 대한 부분적인 검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전체적으로 구성을 본다, 구성. 수필은 거의 구성이 필요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구성이 있어요. 소설이야 당연히 구성이 있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전 없이 평명하게 물 흐르듯이 진술되어 있는지, 독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 사건으로서는 뒤에 일어났지만 맨 앞에 그것을 말하고 나서 다시 돌아가는지, 이렇게 되면 글은 시작 부분, 중간 부분, 마무리 3단 구조. 3단 구조로 글 쓰는 것을 보내요. 아까 계속 인용하고 있는 서르식 선생의 헐려지는 광화문. 제일 앞에 헐린다, 헐린다 하던 광화문이 드디어 헐리기 시작하다. 제일 뒤에 할 말을 앞에다 딱 끌어서 이 얘기를 하고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 백이인의 가슴에 부딪힌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독자의 주의를 확 끌죠. 헐린다, 헐린다 하던 광화문이 드디어 헐리기 시작한다. 첫 구절에서 딴 생각 못하게 확 잡아채버리죠. 사상면에서도 본다. 사상, 즉 생각이 제대로 매끈하게 잘 흘러가는지, 에, 전체적으로 구성을 살펴보아 문제가 없으면 각 부분을 이제 전체 틀을 봤으니까 문단의 길이가 적절한지, 이것이 이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저는 문단을 짧게 쓰는 식이에요. 그래서 복문보다는 단문을 많이 써요. 사상면에서도 본다. 그 짤막하게 쓸 수도 있고요. 사상면에서도 보는데 사상이라는 것은 그래갖고 여기를 전주 이렇게 지금 이 두 줄을 두 문단을 한 문단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자꾸 이야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끊을 수 있는 데서는 많이 끊어서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계속 단문만 쓰면 더 답답하니까 그것도 이제 체득의 문제예요. 좋은 문장을 많이 읽다 보면 그게 체득이 돼요. 길고 그런 것도 변화에 속하죠. 당연하죠. 음, 이제 쇼펜하우어의 에세이를 읽게 됐는데 그 해설을 한 사람이 보기를 독일에서 쇼펜하우어 문장이 이해하기가 쉽고 간명해서 교과서라든가 이런 데서 모범 문장으로 많이 인용이 된대요. 근데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 글은 이해하기가 어렵게 아주 난삽하게 또 말을 하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도스토옙스키 같은 분은 세계 최고의 소설가지만 문장이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또 헤르만 헤세 같은 문장을 보면은 굉장히 시적이면서 또 좋아요. 그래서 문장도 사람마다 각각 다른데 에, 훌륭한 작가라고 또 문장이 반드시 훌륭하지도 않은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수필은 청자 연정이다. 이렇게 더 이상 간단할 수 없는 문장이죠. 두 단어가 한 문장이니까. 최소한도 한 문장이 두 단어는 돼야 되잖아요. 주어가 있어야 되고 수어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도 수필은 난이다. 수필은 학이다. 수필은 여인이다. 이건 뭐야, 이거. 이게 도대체 어쩌자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밀고 땡기고 길고 짧고를 조합해서 처음에 단문을 썼지만 그때는 복문을 쓴다고요. 수필은 청자의 연적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딱 집중을 시키고 잡아당기고 나서는 수필은 난이요, 학이요, 청초하고 몸맵시 날렵한 여인이다. 기가 막힌 기법이에요. 난, 학, 여인이라고 하는 세 가지 이미지가 한 문장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인데 공문이죠. 공문인데 이번에는 난이요, 학이요, 여인이다.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또 여인에다가는 자, 지금까지 청자연적, 난, 학 세 가지에 대해서는 형용사가 없어요. 수필은 우아한 청자연적이다. 수필은 고상한 난이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수필은 청자연적이다. 수필은 난이요, 학이요까지는 그렇게 수식어가 없는데 여인에 대해서는 음, 청초하고 뭐 맵시 날렵한 여인이다 해가지고
청초에다가 몸맵시까지 하는 두 가지를 수식해가지고 여인을 넣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리듬이 밀고 땡기고 변화가 있으면서 자, 수필은 청자연적이다. 수필은 나니요, 하기요, 청초하고 몸맵시 날렵한년이다. 뭐 떨어지잖아요. 그다음에 이요가 문제예요. 나니고 뜻은 똑같죠? 나니며 뜻은 똑같아. 근데 나니요, 이어지는 맛이 예, 없죠. 요는 그 모음이고 고는 자음이 하나 들어갔죠, 기억이. 자음은 딱딱하게 만들어요. 근데 모음은 부드럽게 만들죠. 나니요 하니까 부드럽게 하기요. 이게 피천득 선생님이 이렇게 분석할 줄 알고 이래서 썼냐? 아니라니까. 음, 하도 문장에 익숙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김정빈이가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내가 쓴 글에서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유념하면서 고칠 때를 고쳐본다 이거죠. 각 문단의 길이가 적절한지, 문단의 조합이 자연스러운지, 한 문단의 길이는 150자인데 다른 문단은 300자다. 한 문단은 세 문장인데 다른 문장이 일곱 문장이다. 들쭉날쭉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문 단위라는 거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그렇게 지금 요걸로 보면 넉 줄 반이잖아요. 그럼 요거는 두 줄인데요. 이것도 넉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보통 넉 줄이면 넉 줄, 넉 줄 반, 석 줄 이렇게 해서 한 문단 길이가 비슷비슷하면 좋아요. 근데 서양의 글들 옛날에 보면 그냥 한 페이지를 그냥 전부 이어붙여가지고 그냥 띄우지도 않고 문단도 나누지 않고 쓴 글들도 많잖아요. 옛날 분들은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그렇게 하면 대중성이 좀 없어요. 문단들을 검토했으면 문단들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를 본다. 어떤 내용에 지나치게 여러 문단을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그럼으로써 글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자꾸 지루해져서 하는 말 또 하고 중언부언하면 안 되겠죠. 스피링 청자 연적이다 하면 청자 연적 끝나고 이제 그 청자 연적 그때 내가 본 청자 연적은 뭐 적수궁 박물관 그런 얘기 나중에 하고 바로 다음으로 이렇게 한다 이거죠. 호흡과 맥박도 본다. 한 문장 안에도 호흡이 있고 맥박이 있고 문단과 문단을 연결해도 호흡 맥박이다. 아까 난이요 이렇게 연결한다든가 앞으로 문단은 강하게 쳤다가 뒤에 문단은 부드럽게 흐르는 이런 것도 있고 길었다 짧아지는 것도 있고 수필은 청춘의 글은 아니요 요 36살 중년 고개를 넘어선 사람의 글이며 이거 길어요. 길지만 앞에서 짧게 썼기 때문에 읽을만 하다고. 정열이나 심오한 지성을 내포한 문학이 아니요. 두 번 요가 두 번 들어가고 정열과 지성 거기다가 평범하게 그저 수필가가 쓴 단순한 글이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런 가운데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는 다르게 앞에서는 저렇게 말했지만 단 한 문장으로 한 단을 삼은 다음 여러 문장으로 다음 단을 삼는 편도 가능하다. 아까는 비슷비슷하게 똑같이 분량을 맞추라고 했지만 꼭 그렇게만 하는 것도 아니다. 요컨대 결정된 법칙은 없다. 능소능비하게 시의적절하게 하는 거지 뭘 딱 정해놓고 무슨 정석 배워가지고 그대로 두는 그런 거 말고 변화를 줄 알아야 된다. 밀었다가 당기고 끊었다가 붙이고 강했다가 약하고 이렇게 요령이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많은 자신의 문체가 이렇게 생긴다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줄이거나 제하면 더 좋아지는데 글은 줄여야 돼요. 써놓고 자꾸 고칠 때 버티면 안 돼. 느리면 더 좋은 부분도 있을 경우가 있긴 있지만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 대개의 경우 짧아지면 좋다. 예를 들면 수필은 조선 청자 연적이다. 그런데 조선 빼는 게 좋아요. 그냥 청자 연적이다. 고려 청자 연적이다. 또는 수필은 훌륭한 공예가가 만든 잘 만들어진 청자 연적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수필은 청자 연적이다. 앞에 군더더기 빼버리자고. 꼭 필요한 거. 그 여인이 걸어가는 숲속으로 난 평탄하고 고요한 길이다. 이런 건 넣어야 되겠지. 아까 난
여인 해놓고 그 여인에다가 덧붙여놨어요. 선생님 원만치가. 어느 글에 보면 그게 있는데 아마 직접 보셨는데 너무 인상적이었나 봐. 한 30 초반쯤 되는 젊은 며느리하고 시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 물동이에다 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사용했잖아요. 그 시누인지 며느리인지가 물동이에 물을 기어 가지고 딱 오는데 그 아주 날렵한 거예요. 젊으니까. 그 걸음걸이가 그 날씬날씬하고 날렵한 거야. 그런데 시누이가 이렇게 종종 걸음으로 오면서 내가 받을게 하면서 오는데 착 아니에요. 그러고서 착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그런 게 있어요. 아마 그런 거를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런 문장에 나왔던 것 같아. 난요 하기요 청초하고 몸맵시 날렵한 여인이다. 스필은 그 여인이 걸어가는 숲속으로는 평탄하고 고요한 길이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숲길 있고 그런 길에서 만난 그런 장면들이 이런 걸로 나왔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으로 표현 가운데 애둘러 말하기. 문학은 애둘러 말하는 거거든요. 다음에 한번 이야기할 건데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옆구리 찔러서 말을 하는 게 문학인데 직접 말하면 일상언어, 보통 말이고 애둘러 말하면 문학인데 애둘러 말하기 대표가 비유예요. 비유로 말을 하면 애둘러 말. 청자 연적이다. 이게 비유죠. 난이다. 비유죠. 여인이다. 비유죠. 이 애둘러 말하기 부분을 점검해 본다는 것은 비유적으로 말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적절한지를 본다는 것이다. 이 수필이라는 수필은 이 비유 때문에 명작이 된 거예요. 비유가 너무 탁월하니까.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애둘러 말하기가 거의 없는 것은 문학 수필이 아니다. 이 수필이라는 수필도 중간에는 애둘러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수필은 생활 경험, 자연에 대한 관찰, 이런 얘기하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그 부분은 문학이 아니에요. 문학적인 부분과 비문학적인 부분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물론 철학 에세이로서 가치는 있을 수가 있어요. 철학을 논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 문학 수필을 쓰려고 할 때는 이건 또 다른 문제다 이거죠. 이번에는 단어를 또 하나씩 검토한다? 비슷한 말인데 미묘한 차이가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중요하다하고 소중하다. 비슷한데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때가 있고 소중하다고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비슷한 말이 있는데 다른 게 많아요. 아까 다상량, 많이 생각하는 거 다상량이라고 했지만 상량이라는 말과 생각하다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정확하게는. 저울에 달아본다는 상량이라는 의미와 생각한다. 그러니까 비슷한 말이지만 정밀하게는 다른 말은 예를 들면 아들, 딸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라는 구절은 아들, 딸은 나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이다로 고쳤어야 된다. 이건 중요하다기보다 소중한 게 더 적절하다 이 말이지. 이런 걸 찾아야 된다. 한자나 외국어를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도 본다. 내가 아까 이셀프라는 되지도 않은 작고 영어를 썼는데 이런 거 안 써야 돼. 가능하면 외국어, 한자 말을 우리말로 쓸 수 있으면 우리말로 쓰고 할 수 없죠. 한자 말을 써야 될 때는 써야 되지만 외국어도 가능하면 안 쓰면 좋아요.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한자어, 외국어는 그렇게 하는 편이 좋다. 기천적 선생은 순우리말을 많이 사용해서 글을 썼고 같은 연배의 윤호영 선생은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여 글을 썼다. 두 분이 살아 계시던 때에는 그 차이가 크게 안 느껴졌지만 그때는 한자들을 잘 알았으니까 지금 와서는 전자가 후자보다 읽기도 쉽고 느낌도 신선하다. 그 우리말로 쓸 수 있으면 가능한 우리말 써야 되고 마지막으로 띄어쓰기도 보고 문단 부호도 본다. 이제 피드백. 작품을 다 썼으면 3자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 주변 사람한테 읽혀보고 발표하기 전에 읽혀보든지 발표하고 나서 읽혀보든지 저는 현대문학에 데뷔한 이후로 한 4년 동안만 글을 썼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저에게 수필 부탁을 했어요. 아마도 현대문학에 가장 많은 수필을 발표한 사람은 저일 건데요. 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저에게 부탁을 했고 발표된 작품을 피 선생님한테 가지고 와서 읽혀드린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그때는 또 평가를 또 공식적으로 평을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박벌 받아가지고 이제 좋은 말이 있으면 그 다음에 발표하겠죠.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인품도요. 필자는 다른 강의에서 수필이 인격 플러스 표현이다. 시나 소설은 이렇지 않아요. 인격이 필요 없어요. 표현만 잘하면 돼요. 근데 수필은 인격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 인격 수준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인격이라는 건 인품과 개성이 합쳐진 것이다. 인품은 높이예요. 보통 사람, 문자, 성인. 개성은 칼라기 때문에 높낮이가 없어요. 빨강색, 노란색, 파란색이 뭐 빨강색이 노란색보다 더 우수하다.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성질이 급하면 급한 대로, 느긋하면 느긋한 대로 장단점이 있으니까. 요즘 MBTI가 있는데 MBTI가 이게 개성이 문제지 성격은 문제이지 인품 문제는 아니죠.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해서 그 수필은 인격 플러스 표현인데 인격은 인품 플러스 개성이다. 이때 인품은 품성은 높낮이, 개성은 높낮이가 없는 저마다의 특성이다. 개성을 생각해 보면 개성은 사과, 배, 살구, 바나나처럼 저마다 다르게 마련이고 그 다름에 우열이 없다.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면서 글을 쓰고 그것으로서 독창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면 바나나는 바나나 맛으로서, 배는 배 맛으로서의 독창성. 나는 나다운 성격으로서 나의 글을 쓰고 나만의 독창성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근데 인품은 이게 배양이 가능하죠. 배양을 또 해야 돼요. 보통 인품 갖고 글을 써갖고는 남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죠. 보통 사람보다는 최소한도 한 단계는 높아야 되고 두 단계면 좋은데 최소한도 한 단계는 높아야지. 보통 사람은 똑같으면 니나 내나 똑같으면 고상한 글이 나올 리가 없겠죠. 인품을 아래로부터 악인, 나쁜 사람, 범인, 보통 사람, 학인, 공부하는 사람, 분자, 공부가 좀 된 사람, 현인, 공부가 많이 된 사람, 성인 이렇게 나눌 경우에 분자 수준의 인품을 갖고 있는 이는 좋은 수필가가 된 충분한 소양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현인, 성인은 수필 같은 거 잘 안 쓴다고 했죠. 군자, 학인이 쓰는 건데 군자면 좋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일곱 부분, 지금 8번째 하고 있는데 일곱 가지를 다 했다면 독서도 많이 하고 뭐 사색도 많이 하고 뭐 암송도 하고 그랬다면 훌륭한 수필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자신의 인품이 군자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수필가는 부족한 인품을 표현 부분에서 보충해야 된다. 내가 이 인품이 군자면 좋은데 학인이야. 근데 학인에서 군자 가는데요. 다른 분은 어떤지 몰라도 제가 노력해 보니까 저 이런 데 관심 가진 지가 수십 년, 뭐 50년쯤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도 못 갔거든요. 학인인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문자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범인에서 출발했다고 치더라도 이 범인에서 군자 가는데요. 저로서는 50년 만에 못 가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학인 안에서 상중하가 있다면 학인상이라도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거야. 아, 나는 학인인데 쓰긴 써야 되겠고.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표현에서 보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격 플러스 표현. 인격은 어쩔 수 없으니까 표현. 글쓴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이 말이죠. 표현 부분에서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와 더불어 보다 더 군자에 가까워지도록 인품 배양에도 일면 당연한 얘기죠. 인품 배양에 대해서는 저마다 자신만의 방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논의하지 않도록 하겠다. 다만 삶을 사랑하고 문학을 사랑하며 수필을 사랑하고 글쓰기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인품 배양에 적잖이 기여한다는 점만은 꼭 말해 드리고 싶다. 문학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인격도에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다 보니 무려 9시 30분씩이나 됐어요. 그래서 이 수필쓰기 8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그
본인의 의견, 감상, 소감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 들으신 거예요? 들락날락 하셨는데. 아, 네, 들었습니다. 아, 우선 선배니까 네, 8단계 듣고 나서 소감 좀 네. 말씀해 주세요. 오늘 수필에 대해서 교수님한테 처음 수업 듣게 됐어요. 지난번에는 2단계까지는 오지 않았었고요. 오늘 수필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공부하게 됐는데요. 저는 아직 수필을 써보려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이 계기로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수필에 대해서 했지만 시도 똑같아요. 네, 시쓰기 8단계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시를 사랑해야 되고요. 읽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창작해야 되고, 퇴고해야 되고, 피드백, 인품도야. 인품도야는 수필만큼은 관련이 적어요. 그러나 인품도야 잘된 시인이 더 잘 쓰겠지 뭐. 근데 수필도 세밀하게 들어가면 다르지만 인간은 못돼 먹었는데 시를 잘 쓴 사람이 있긴 있어요. 겠죠? 예, 또 소설가도 못돼 먹었는데 소설은 잘 써가지고 문학상도 받고 심지어 노벨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엉터리인데. 그런데 수필의 경우는 그게 거의 거의 드물지 않을까. 아주 없다고는 못해도 아마 있어도 1%나 2%는 있을런지 몰라도 예외는 있겠지만은 수필은 인품과 정말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는 요 7번까지만 어쨌든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불말그 님도 한 말씀. 네, 저한테 부족한 것이 그 다독과 다상량이구나라고 절실히 느끼고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대로 정말 그 시를 낭송하고 암송해서 그 내면화하고 자기화하는 게 필요한데, 지병이 하나 있는데요. 너무 온갖 것에 호기심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집중력 없어서 그런지 그 외우는 걸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외우는 거 전에가 읽기잖아요. 네, 읽으면 돼요. 네네. 많이 그렇게 해야 예, 되는데, 읽는데 많이 읽는 거 말고요. 네, 지금 수필이라면 수필집, 명수필집을 고른다고 그랬죠. 네, 그걸 쭉 일별을 한 다음에 내가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작가를 하나 고른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작가의 작품집을 산다 이거죠. 음, 그 작품을 읽고 내가 좋아하는 작품을 고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 5개든지 골라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리를 내서 또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한 3페이지짜리 글인데 제가 아까 비 선생님의 그 봄이라는 수필처럼 이 구절 너무 좋은데 인들레가 피고 바이올렛이 피고 그 부분만 외는 거지. 음, 수필은 연적이다 그 앞부분은 외워도 중간에 비유 아닌 부분부터는 안 외워버려요. 음. 그 골라서 외우면 돼요. 골라서 외우면 되고요. 처음부터 외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구조며 그런 것 제대로 정밀하게 가. 그걸 이제 읽다 보면 네네. 이제 자기 취향에 따라 고저장단 리드미컬한 이른바 네. 문장적 기법으로 쓰여졌는데 그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그 철학으로 가가지고 수필에서 철학을 읽는 사람이 있어요. 문학적 리듬이라든가 호흡이라든가 맥박 말고 수필에서 나는 이것을 보아서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은 어떤 작가가 그러냐면은 김영석이라든가 뭐 안병욱이라든가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철학자라고 하는 분들이 쓴 책들. 그러면 뭐 인생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든가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마음에 드는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수필이라고 할 때는 그런 철학 수필은 에세이라고 해서 따로 분류하고 저는 어, 수필이라고 할 때는 문학적으로 기우는 걸 말을 하고요. 문학적으로 기운다고 하면 아까 말한 문장적인 것들은 그 안에 리듬이 있기 때문에 잡고 있다 보면은 그 리듬이 체질이 되고 그리고 문장적인 건 잘 외워져요. 음. 그냥 설명문은 잘 안 외워져요. 아까 선생님 문장 실사변에 이렇게 글얼문 있는 그 문장 말씀. 그 문장인데 그 문자가 문이라는 문인데
음, 문장이라고 할 때 그냥 그런 문자를 써요. 음, 쓰는데 그 뜻이 문장이라고 할 때는 지금 문의 문자나 마찬가지다는 뜻이지 쓸 때는 그런 문자를 쓰죠. 네. 음. 선생님,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는데, 우선 그 한국 명시 선집이라든지 수필 선집이요. 네. 특별히 추천하실 책 있으셔요? 그 추천한 책은 없고 서점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건데 음, 본인이 고르시든지 음,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사시든지 해서 아무거나 사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동소이한데 그것을 편집한 사람의 안목에 따라서 음, 다를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철학수필을 높이 평가해서 철학수필 중심으로 네, 골라놓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문학수필 중심으로 될 수도 있고 그래요. 또 이제 자꾸 이제 접촉을 하다 보면 아니면 또 세계의 명수필집이 있는지 몰라도 그런 걸 한다든가 또 시집도 명시도 보기 나름으로 여러 가지 명시를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크게 시에서는 두 흐름이 있거든요. 수필에서는 철학 수필 쪽이냐 문학 수필 쪽이냐 하는 흐름이 있고 음, 시에서는 이른바 그 진보 보수라고 말해야 되겠죠. 진보 계열 이번에 돌아가신 신경림 시인이라든가 이른바 창비 계열 쪽 부분들은 사회 참여적이고 이런 그런 글들을 시를 높이 평가하고 이쪽에는 이제 전통적인 거죠. 제가 말하는 이런 수필로 치면 수필 계열의 음, 문학적 감동이라든가 그 아름다움이라든가 이런 쪽에 치중되는 그 두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집을 그 명시를 뽑은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그러나 이제 수필은 제가 앞으로 우선 피 선생님 제가 10편 뽑은 거를 다 보내드릴 테니까 피 선생님 작품 전체를 다 읽어도 좋지만 우선 그거부터 읽어보시고요. 예, 그러면 불꽃님도 한 말씀. 예, 오늘 수필 명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어디에서도 듣지 못하는 그런 수필 강의를 들은 것 같아요. 작가님만의 어떤 삶의 철학과 감동이 들어있는 그런 수필 강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수필 쓰기 8단계가 사람이 인품을 둬야 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8가지를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수필이 인격이 도야가 돼서 감동 있는 수필을 써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어떤 글을 읽을 때 마음에 와 닿고 울리면서 감동이 있는 그런 그 수필과 시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시와 수필집 가운데 그 가장 마음에 와 닿던 그 수필가는 류시와 시인하고 그 정승호 시인이 저의 마음에는 감동을 많이 일으키더라고요. 정호승. 예, 이 수필을 작가님한테 배우다 보면 어떤 나름의 글 쓰는 방법, 말하는 방법, 어떤 인품 도야까지 되겠다는 어떤 그런 기대를 가져보게 됐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기대하시는 건 좋은데, 예. 기대에 부응을 할지 그게 문제네. 그리고 제가, 작가님이 뭐, 그, 노벨 문학상도 도전해 볼 수 있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아이고야, 그러지 말아요. 그러다 큰일 나. 네. 자료는 보내주시나요? 네. 요거 보내드릴게요. 요것도 보내드리고, 다음 강의할 피 선생님 그 명수필 10편을 제가 골라놓은 거 있거든요. 네. 다음부터 이제 피천등으로 들어갈 건데, 그 10편, 아까 수필, 인연이라는 유명한 수필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리고 기타 등등 있어요. 그거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그 중에 좋다 생각하면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 읽고, 그 중에 저처럼 한두 문장, 피 선생님, 제가 지금 피 선생님에 관해서 피 선생님하고 공저를 낸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제 이번 5월 달에 책이 나오려다가 연기돼서 10월 달에 나오기로 됐지만은
거기에 피선생님 수필에서 150절을 뽑아가지고 한 절마다 한 요걸로 치면 한 페이지 정도 이렇게 제 글을 붙인 건데 맨 앞에 지금 보내드리려고 하는 금화, 피선생님 호가 금화니까 금화 명수필 10선 해가지고 10편의 작품이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제가 그 책이 가을에 나오지만 가을에 나오면 그 책을 갖고 강의를 해도 참 좋을 건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제 나중에 이 보는 눈, 아까 설탕물 글을 점점 벗어나서 처음에는 다 설탕물 글에 빠져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점점 보는 눈이 되면 설탕물 가지고 안 된다. 소금기도 있고 사람이 좀 쓴맛도 있고 음식이 그렇잖아요. 단맛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오히려 써야 맛있는 것도 있고 짜야 맛있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매워야 되고 이런 것이 다 섞이는 것처럼 되는 건데요. 이 피선생 글 중에 딱 한 문장인데 이게 수필이야. 내가 볼 때는. 더 이상 쓸 것도 없어. 그냥 한 줄로 수필, 이것은 수필이다. 내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새색시가 김장 30번만 담으면 늙고 마는 인생. 새색시가 네. 김장 30번만 담그면 늙고 마는 인생. 와, 제가 이 구절 하나 딱 뽑아놓고 첫 문장이다. 이 한 줄말로 능히 수필이다. 딱 그렇게 썼어요. 이런 한 문장을 우리가 써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야, 정말 피천득이 얼마나 타고난 작가인지를 모르고 피천득 비슷한 작가가 있다고 떠들고 있는데 뭐가 비슷해? 지금 5월이라는 계절이지만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21살 청신한 얼굴이다. 이런 구절을 써야 피천득 비슷하지. 이런 구절 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어떤 시인, 어떤 유명한 시인, 지금 백만 부 팔리는 시인이 이런 글 쓸 줄 알아요? 못 써요. 몇십만 부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100년 지나면 그런 글은 다 없어져요. 김정민도 그런 책 썼어요. 근데 이 구절은 안 없어져요. 피선생이 필인 청자인 얘기는 없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별로 드물어요. 심지어는 대작가라고 그러고 베스트셀러 작가 자신이 몰라. 아까 말한 어떤 분처럼 어린 왕자하고 갈매기 꿈의 차이를 모르는 것처럼. 갈매기 꿈도 베스트셀러는 있고 많이 팔렸으니까. 아, 전혀 다른 거거든요. 이런 그 날카롭게 보아내는 눈이 이제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나한테는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저보고 수필 예를 들면 뭐 백일장 같은 거 하는데 저보고 뭐 신춘문예 심사하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저는 뭐 그런 것도 하지도 않지만 제가 딱 보면요 딱 요만큼 그 사람 글 두 줄 딱 읽으면 그냥 이거는 기다입니다. 그 금방이 요 두 줄만 두 문장만 딱 읽으면 그냥 옛날에 제가 문학 잡지사에 있어 보면요 수많은 소설이 이렇게 산더미 같이 쌓이는데요 5페이지 읽고 다 버려요. 읽지를 않아요.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딱 보면 뭐 중원이 부원이 그냥 원고지 한 대여섯 장 읽어봤는데 아이고야 관둬라야 다 버려버려요. 신춘문예 심사하는데 6천 편의 작품이 들어오고 그래요. 그거 언제 다 봐? 예심에서 다 거의 90%는 다 버리고 한 3, 40개 남겨가지고 그거 갖고 다시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대여섯 편 놓고 서너 편 놓고 이제 그거 갖고 하는 거예요. 그게 딱 보면 알아요. 씨름 선수가 뭘 딱 삿발을 딱 잡아보면 벌써 아이쿠야 얘한테 안 되겠구나 뭐 벌써 아는 거지 딱 쥐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목이 생길 겁니다. 이건. 여러분도 생길 건데요. 이제 너무 겁을 주는 느낌도 없지는 않은데 천천히 가자고요. 천천히 가고 이것이 이 시를 쓰는데도요. 일단 산문 문장이 정확하고 완벽한 문장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시를 써야 되는데 산문을 또 잘못 쓰는 시인도 또 꽤 많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오늘 긴 이야기 또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자료 보내드릴 것이고 오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서 문학 이야기는 항상 즐거워요. 행복하고 그렇잖아요.
행복한 시간을 보내봅시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예, 없으면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모님. 감사합니다.